안녕하세요. 싱글 교수입니다. 7장의 공동약정 관계기업 투자. 많은 걸 했어요. 7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된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인식, 관계기업 투자를 처분하겠죠? 일부 처분, 전액 처분이 가능한데 그때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 더 나아가서 처분 전에 매각해 준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할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건지 등 나머지 토픽을 설명하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에서도 일시적 차이가 발생을 할 텐데요. 일시적 차이는 고급회계 1장 합병에서도 했고요. 3장 이후 연결재무집회에서도 했습니다. 일시적 차이의 정의는 뭐예요? 자산과 부채가 있는데 이게 회계상 장부금액, 이게 북밸류입니다. 세법에서 생각하는 장부금액, 그게 바로 텍스베이스, 세무기준액이라고 하는 거죠. 이 둘이 다를 경우에 이 차이가 일시적 차이라고 불렀죠. 일시적 차이는 언젠가 소멸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산 부채가 언제고 회수되거나 결제되거나 처분되거나 소멸될 것 아닙니까? 이때 장부 금액과 텍스 베이스가 관계기업 투자에서도 다를 텐데요. 텍스 베이스에서는 원가법으로 관계기업 투자를 회계 처리해요. 그런데 회계상 이 장부 금액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하다 보니까 지분법 손익이라든지 지분법 자본 변동 때문에 장부 금액과 세무기준액이 다를 수가 있겠죠. 그게 바로 일시적 차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연법인세를 인식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산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북밸류의 지분법 이익을 인식을 하고요. 물론 손실을 인식하면 반대가 되겠죠. 여기는 가만히 있잖아요. 따라서 지분법 이익을 인식한 장부금액을 세무기준액으로 돌리는 마이너스 세무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연법인세는 항상 미래 개념이죠. 이 마이너스 세무조정한 게 차기 이후에 플러스로 리버스 소멸이 됩니다.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세금을 더 부담할 어떤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 무조건 이연법인세를 인식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의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인 피투자자가 아니라 상대방이 관계기업이잖아요. 내가 유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자가 관계기업 투자와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좌지우지할 여지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분법 이익이 1000이 발생하고 적용세율이 20%일 때 지분법 이익, 관계기업 투자 이렇게 분개를 했는데 이게 바로 장부 금액이 텍스 베이스보다 큰 케이스죠. 이연법인세 부채입니다.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면서 상대 계정은 법인세 비용인데요. 이 별표 표시한 것처럼 투자자가 일시적 차이의 소멸 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 가능한 미래에 일시적 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즉 소멸을 한다는 이야기는 이 관계기업 투자를 매각해버리는 건데 매각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이연법인세 부채를 인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관계기업 투자에서 차감할 일시적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지분법 손실을 인식하면은 이 장부 금액이 오히려 세무기준액보다 적잖아요. 세무기준액으로 플러스 세무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제거가 되면서 마이너스 세무조정이 되니까 미래의 과세소득을 줄이는 효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하게 되는데 차감할 일시적 차이 같은 경우에는 그 일시적 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빵빵하게 발생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는 중급회계 때도 이미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 차이가 예측 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도 높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후단에 과세소득이 꽤 많이 발생을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세무조정으로 들어가면서 결국은 과세소득이 0 이하가 돼버리면은 어차피 더 부담할 세금도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조건을 충족해야만 이연법인세 자산을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중급회계 때 했던 유사한 내용들을 한번 복습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토픽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일부 팔아버렸어. 예를 들어 30%를 갖고 있다가 25%로 줄었어. 5%만큼 지분을 매각을 해서. 그래서 여전히 지분법을 적용하는 경우 있었죠? 혹은 30%를 갖고 있다가 20%를 처분하는 바람에 10%가 되어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모두 가능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관계기업 투자를 일부 처분해서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하고요. 자녀 지분을 보유하는 케이스입니다.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한 경우에 자녀 보유 지분은 중급회계 때 배운 1109호를 적용해요. 금융상품. 따라서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하되 평가손익을 PL로 하는 혹은 공정가치로 측정을 하되 평가손익을 OCI로 분류되도록 선택이 가능했죠. 그래서 이 자녀 지분은 뭐 어떤 걸로 분류를 하든 간에 공정가치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공정가치 측정이 최초 자녀 지분 인식 금액이 되겠습니다. 한편 다음에 가와 나의 차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라는데요. 자녀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관계기업 지분의 일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 분기를 한번 보세요. 관계기업 투자 다 죽여버리고요. 일부 처분하면서 현금을 받죠. 자녀 지분을 공정가치로 측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유 지분의 공정가치와 처분으로 발생한 대가의 공정가치와 현금을 받았으면 현금, 그리고 지분법을 중단한 시점에 투자자산 죽여버리고 이 차이가 처분이익 내지 처분 손실로 회계 처리하면 되겠고요. 이 자녀 지분은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페어밸류 PL 항목이나 OCI로 선택할 수 있는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면 되겠습니다. 이어 14번을 보겠습니다. 갑은 관계기업 투자 장부금액이 10만 원인데 이 중에 일부를 7만 2천 원에 팔았대요. 처분으로 인해서 더 이상 관계기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못하게 됐대. 이 처분일 현재 계속 보유하는 자녀 지분은 페어밸류인데 OCI로 분류되는 금융자산으로 분류 선택이 가능하죠. 관계기업 투자 처분일 현재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의 공정가치가 4만 8천일 때 처분일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럼 관계기업 투자 일부 갖고 있더라도 이 10만 원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대가 7만 2천 원을 받았는데 아직 처분하지 않은 자녀 지분 페어밸류 OCI 선택 요게 4만 8천이라며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일부 처분을 할 때 이제 문제가 있는데요. 처분 직전에 OCI로 인식했던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었다면 얘네들을 좀 전에 요 분기에서 보듯이 관계기업 투자를 죽일 때 관련된 OCI도 죽일 거냐 말 거냐 라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애초에 이 OCI 즉 지분법 자본 변동을 피투자자 즉 관계기업이 어떤 OCI를 인식했느냐에 따라서 향후 지분법 자본 변동의 회계 처리가 달라집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관계기업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OCI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페어밸류 OCI 채무상품입니다. 요거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자가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을 했다. 그러면은 그 지분법 자본 변동은 지분법 적용을 중단할 때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거예요. 반면에 유무형 자산의 재평가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혹은 페어밸류 OCI 분류를 선택하는 지분 상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얘네들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안 되잖아요.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되는 OCI가 있었어. 관계기업에 투자자가 거기에 대해서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을 했다면 얘네들도 지분법 적용을 중단할 때 재분류를 할 수가 없겠다. 이런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지금 이야기한 내용을 표 3에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관계기업 투자 일부 처분 시에 투자자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를 보는데요. 자, 일부 처분을 했는데 유의적인 영향력을 상실한 케이스, 일부 처분 후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계속 유지하는 케이스로 나누어 보자고요. 먼저 상실의 케이스는 차변에 있던 관계기업 투자를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 자녀 지분은 공정가치로 측정해서 페어밸류 PL 등으로 OCI 선택도 가능하겠습니다. 대체를 하죠. 한편 이게 이제 3번인데요.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 손익에 대해서 과거에 인식했던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다면 얘네들도 몽땅 제거를 해요. 제거를 한다는 이야기는 결국 처분 손익에다 반영이 되는 당기손익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편 당기손익 재분류 금지 재평가잉여금이라든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 즉 지분 상품에 대해서 인식했던 평가손익 OCI에 대해서 투자자가 지분법 자본 변동을 인식을 했더라면 얘네들은 그냥 내버려둬라 제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관계기업 투자의 일부 처분 후에도 유의적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어. 그러면 다 죽이는 게 아니라 차변에 있던 관계기업 중 처분한 것만 대변으로 죽이는 거예요. 2번과 3번은 유사한데요. 위에 거랑 위에 3, 4번하고 이때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기타 포괄손익에 대해서 인식했던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다면 처분한 부분입니다. 여기는 전액이고요. 여기는 처분한 부분만. 역시 재분류 금지 기타 포괄손익 관련된 내용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자, 예제 6번 풀어보겠습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일부 처분하는 케이스예요. A회사는 1년도 초 현재 B회사 지분 40%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에 대해서 지분법을 적용해 왔는데 1년도 초 현재 관계기업 투자 장부 금액은 만입니다. 한편 요 관련하여 기타 포괄 손익에 지분법 자본 변동 1200도 계상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 1200 지분법 자본 변동은 어디에 대해서 인식한 거냐 하면은 관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즉 채무 상품과 관련된 평가 이익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40% 곱한 1200을 인식한 거래요. 그럼 요 1200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즉 PL 재분류가 가능한 기타 포괄 손익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한편 B회사 투자 주식의 장부 금액에 B회사 순자산의 장부 금액 공정가치 차이나 영업권은 없다고 했고요. 지금 여기 1년도 초까지인데 1년도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즉 반기 동안 순자산 증가가 6천이 있었대요. 왜 반기까지 했냐면은 뒤에 물음을 보면은 6월 30날 일부 지분을 매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매각 전까지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이 6천의 증가는 당기순이익이 5천, 기타 포괄 이익 1000 때문인데 이때 기타 포괄 이익은 재평가잉여금이라는데 얘는 후속적으로 PL 재분류가 불가능한 기타 포괄 손익입니다. 물음 1번을 보자고요. A가 1년도 6월 말에 B회사 지분 중 30% 지분을 9천에 팔았대요. 유의적 영향력을 상실했대요. 10%는 남아있잖아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당시 공정가치가 3,200이랍니다. 자, 매각하는 날 회계 처리를 하라는데요. 먼저 매각 분개를 하기 전에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40% 지분에 대해서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게 첫 번째 분개입니다. 6개월간 순이익이 5천이니까 2천만큼 지분법이 또 재평가잉여금 1천만큼이 발생했으니까 40% 400만큼 지분법 자본변동 해서 관계기업 투자를 2,400 증액을 해요. 1년도 초 만원이 관계기업 투자가 있었으니까 이 둘을 합치면 12,400인데 매각하면서 12,400 다 죽여버려야지. 그러면서 30%에 해당되는 금액은 9천만큼 돈을 받았죠. 나머지 10%는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는데 그 당시에 공정가치가 3,200이래요. 한편 요 12,400과 관련한 지분법 자본 변동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문제에서 제시된 것처럼 요 1,200만큼 지분법 자본 변동이 종속기업 페어밸류 OCI 금융자산 즉 채무 상품에서 비롯된 게 있다고 했고요. 1,200. 한편 요 지분법 자본 변동 400은 재평가 잉여금 때문에 발생한 거라 모두 1,600만큼 지분법 자본 변동이 있는데 요 1,200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 가능, 얘는 재분류 불가능, 요 재분류 가능한 1,200만만 여기서 죽여버리는 겁니다.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물음 2로 가볼게요. 물음 1과 관계없이 A가 1년도 6월 말에 B회사 지분 중 10% 지분에 해당되는 투자 주식을 3,200에 팔았으나 잔여 지분, 이게 오타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고쳐주세요. 30%로 고쳐주세요. 잔여 지분 30%에 대해서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계속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때 매각일에 회계 처리를 하라는 건데요. 역시 팔기 직전까지 지분법 평가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답 1번과 동일하고요. 그러면은 12,400만큼 관계기업 투자 중에 40% 중 10%를 매각한 거 아니에요? 이게 요겁니다. 그래서 3,100만큼 관계기업 투자가 차변에서 대변으로 사라지고요. 10% 매각 금액이 3,200 아닙니까? 30% 나머지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관계기업 투자로. 한편 지분법 자본 변동 앞서 1,200과 400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이 1,200이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가능한 건데 앞서 문제에서는 이 1,200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40% 중 10% 4분의 1만 죽여야죠. 그래서 여기 300이 되는 것이고요. 대차 일치 금액이 처분 이익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토픽입니다. 관계기업 투자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하는 케이스인데요. 매각 예정 비우동 자산으로 분류를 합니다. 1105호를 적용하죠. 이때 분개를 한다면 관계기업 투자 차변에서 대변으로 죽이면서 여기에 매각 예정 비우동 자산 이런 식으로 집어넣게 되는데 이 최초 인식 금액은 장부 금액과 순공정 가치 중 작은 금액이에요. 그래서 관계기업의 장부 금액이 예를 들어 100인데 순공정 가치가 90이라면 10만큼
손실을 인식합니다. 손상차손 계정을 사용을 하죠. 한편 매각 예정으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이상 지분법을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일부만 매각 예정이야. 예를 들어 40% 지분 중에 30%를 매각하려고 그래. 10%는 계속 보유고. 그러면 요 30%에 대해서는 지분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계속 보유하고 있을 10% 자녀 보유 지분은 매각 예정으로 분류됐던 요 포션이 매각될 때까지 계속 지분법을 적용해요. 왜냐하면 아직 안 팔렸잖아요. 유의적인 영향력은 그대로 있는 거고요. 10% 지분에 대해서만 지분법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표 4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매각 예정 분류 시점부터 매각 전까지 회계 처리인데요. 매각 예정 팔아버릴 거야. 그럼 1105호를 적용해서 장부금액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손상차손을 인식합니다. 나머지 안 팔 부분은 유의적 영향력 유지 여부와 상관없이 매각 예정 부분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분법을 적용한다. 더 나아가서 매각 예정 분류를 했는데 더 이상 매각 예정 분류를 충족할 수 없게 됐어. 그러면 전부 소급해서 재무제표를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지분법을 적용해서. 이제 7번 보겠습니다. 갑은 의뢰사 보통주 30%를 관계기업 투자로 분류하고 있는데 1년도 11월 1일에 보유하고 있는 관계기업 투자 중 3분의 2를 팔아버리기로 했대요. 그러면 10%는 계속 보유하고 있는 케이스, 보유할 거죠? 매각 예정 분류 기준을 충족한답니다. 1년도 11월 현재 지분법을 적용한 관계기업 투자의 장부금액은 3만 원이고 그러니까 3만 중 2만이 매각 예정 비우동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때 둘 중에 작은 금액, 즉 장부금액과 순공정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요. 장부금액은 2만인데 순공정 가치는 19,000이니 19,000으로 매각 예정 비우동 자산 최초 인식 금액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1년도 말까지 매각은 완료 못했고요. 그 1년도 말 현재 다시 순공정 가치는 18,800이래요. 그러니까 19,000에서 18,800, 200만큼 또 손상차손을 인식을 해야 되겠죠. 물음을 보겠습니다. 1년도 11월 1일에 해야 될 회계 처리인데요. 차변에 있던 관계기업 투자 3만원 중 2만원을 죽여버립니다. 그 순간 매각 예정 비우동자산 19,000이라고 했고요. 차이가 손상차손입니다. 물음 2번 1년도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당기 순손실이 3,000이었대요. 의뢰사 투자 지분 중 매각 예정 지분과 계속 보유 지분에 대해서 어떤 회계 처리를 할 거냐라는 건데요. 매각 예정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대로 19,000원에서 18,800원으로 200만큼 또 감액해야죠. 매각 예정 비우동자산 죽이면서 손상차손. 한편 자녀 지분 10%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지분법 평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당기 순손실이 3,000이 났고요. 10% 지분이니까 300만큼 자녀 지분에 대한 관계기업 투자 감액을 하면서 지분법 손실 이렇게 회계 처리를 하죠. 마지막 물음 3번인데요. 2년도 2월 1일에 다음 연도가 됐죠. 갑회사가 매각 예정으로 분류했던 의뢰사 지분을 18,500에 몽땅 팔았대. 매각 관련 회계 처리와 자녀 지분에 대해서 할 회계 처리를 하려는데 단 자녀 지분은 페어밸류 OCI 선택 금융자산으로 분류하기로 했고요. 그날 현재 공정가치는 9,600이랍니다. 그러면 자 2월 1일 날 팔아버리는데요. 매각 예정 비우동자산 18,800 다 죽여버립니다. 즉 전기말 금액이고요. 매각 금액 18,500 들어오고 처분 손실을 인식을 하고요. 나머지 자녀 지분에 대해서 관계기업 투자 전기말 장부금액입니다. 죽여버리고 페어밸류 OCI 선택 9,600이 최초 인식 공정가치라고 했죠. 역시 당기손이 처분 손실로 인식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분법 회계를 중심으로 한 공동약정과 관계기업 투자 회계 처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